태극신검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체 플러스 화폐에서 조직체 플러스 화폐로 복귀하죠. 위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조직체 플러스 화폐에서 조직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체를 구성하여 일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체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수단을 동원하면서 일을 하죠. 목적이 어떠하건 간에 조직체에서는 당연히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가 발견될 수밖에 없죠. 다른 종류의 조직체도 조직체 형성 후 화폐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상업을 통해 가치를 획득한 조직체의 경우 화폐는 거래하는 상품과 더불어 생산 영역에서의 공동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구매할 때 화폐가 필요하고, 그래요. 판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상품이죠. 화폐도 필요하겠죠. 거슬러 주려면. 상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직체는 상거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상업에 종사하는 조직체나 사람도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두 지역 간 거래를 하는데 두 지역 모두 상거래가 발달해 있고 운송수단, 보관수단의 이용도 용이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상인은 두 지역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물을 발견하고 생산물에 투자할 자본만 마련하면 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따라 조직체도 그에 적합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물들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지역이 발견되었는데 운송수단이나 보관수단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생산물들이 발견된 지역의 관습이나 법으로 인해 상거래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죠. 상인들이 사회적 위력이 강하고 무력이 강한 국가라면 그러한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거래를 하면 이익이 되는데 다른 국가와 그 국가가 너무 미개하다는 거예요. 상거래를 하기에. 또 그 국가에 형성된 법이나 간섭에 의해서 상거래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파괴하고 거래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상인이 그러한 지역과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조직체를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큰 자본이 투여되어야 하며 큰 자본이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과 간섭으로 인해 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민지를 만드는 데에는 독점거래와 독점적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도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인들이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본이 됩니다. 하여간 상거래하는 조직체의 형태는 상거래하는 지역들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면 이익을 얻어요.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식민지로 만든 국가가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가 있죠. 다른 국가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익이 커지겠죠. 조직체는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는 관계로 상업에 종사하는 조직체는 상거래의 목적에 맞게 구성됩니다. 상거래 조직체의 경우 생산 영역의 체계, 생산물의 성격, 기술적 조건 및 조직체가 동원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형태를 결정짓는다 이 말이죠. 생산물의 성격상 국가 내 필수품인 경우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과 거래가 진행됩니다. 거래하는 필수품이 일상생활에 늘 소비해야 하는데 자급자족으로 생산이 힘들고 그럼 시장을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급자족으로 생산이 힘들 경우 현 시대에서 대부분이 그렇죠. 식량이건 예를 들어서 약품이건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다면 상인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중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여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구매 지역과 판매 지역 모두의 조직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이 미약한 곳에서는 어떤가요? 상설 시장이 힘들 수도 있죠. 그래요. 사람들이 늘 구매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사회구성원들의 구매력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5일장이라 해서 5일에 한 번씩 시장을 어떤 지역에서 열었죠. 상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했겠죠. 이러한 경우 국가 내 지역마다 필수품을 다루는 상인들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감기약 같은 경우 한국 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 흩어져 특정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거래하는 인간들을 가리켜 소매상이라고 합니다. 현실 당국에서는 곳곳에 필수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죠. 상설시장이 있죠. 형성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5일장도 있었잖아요.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발전한 거죠. 소매상은 대량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물적 소대와 인적 소대를 투입하게 되는데, 상거래를 하는 조직체 중에서 개별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전국에 퍼져 구매자들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가치는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소매상들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다 합치면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죠. 소매상이 존재하려면 소매상들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생산물을 공급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상인이 필요한데, 소매상들에게 또 상품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대량으로 물품을 확보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매상들에게 상품화되는 생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상인을 통상적으로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소매상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상인을 도매상이라고 하죠. 대량으로 구매해서. 도매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분화되는 원인은 생산 체계의 방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산 영역의 조직체가 대량으로 생산물을 생산할 경우 도매상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소수 조직체로부터 대량의 생산물을 획득하면 됩니다. 그래요. 판매한 상품을 도매상이 쉽게 얻게 되겠죠. 생산자가 소수라면, 그 소수가 또 대규모로 생산한다면. 반면에 많은 생산자들로부터 생산물을 획득하는 도매상은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생산물을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도매상도 필요하죠. 생산자가 많아요. 또 소량으로 생산해요. 소매상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매상이 그들로부터 다 구매를 해야 되겠죠. 도매상의 이러한 기능적 속성으로 인해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도매상 조직체 내부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은 분화되어 독자적인 자본을 형성하며 자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매상은 특정한 상품을 다룰 수도 있으나 다양한 상품을 다룰 수도 있고, 구매자들과 접촉하는 소매상들로부터 시장 정보를 획득하기도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매상은 소매상을 상대로 하니까 정보가 빠를 수가 있죠.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고 어떤 상품이 잘 안 팔리고 있고. 그래요. 소매상들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접촉하는 소매상들로부터 시장 정보를 획득하기도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윤 획득이 가능한 생산물을 발굴하여 생산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생산에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무엇이 잘 팔리는지를 알면 도매상이 직접 생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찾아보면 있겠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도매상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의 양적 성장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1975년 자사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2%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대무역 시행령 15조에 따라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종합산사로 지정받고, 수출 장려 정책상 세제나 금융 면에서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산업화, 그리고 수출 우선 정책이죠.
그리하여 부족한 물자를 수입을 통해 해결한다. 이런 정책이었죠. 성공을 한 거죠. 대량 생산하는 조직체가 도매상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매상에 이전하는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데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고 유유자본이 형성된 경우 도매상 조직체를 별도로 형성시켜 이윤 획득이 가능하면 실제로도 그러한 일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도매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더 큰 이익을 얻겠죠. 미쓰비시 물산, 미쓰비시 상의 경우 산하 계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구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례를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삼성전자도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유효자본이 발생함에 따라 판매 기능과 운송 기능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삼성 일렉트로닉스 라티노 아메리카, 삼성 일렉트로닉스 프랑스 등이 있고 운송 기능을 일부러 수행하는 삼성전자 로지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운송업자나 상인에게 별도의 상인이 거둘 이익을 어떻게 되나요?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업에서의 추가가치 획득은 생산물들 간의 교환 내지 판매를 통해 생산물의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가치를 이전받는 것인데 그래요. 이전의 가치 담지자인 화폐 역시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물이니 생산물 간의 교환을 현실화하여 가치 획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거래에서 화폐가 이용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생산물을 100만원에 구매하여 120만원에 판매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계산이 편의상 판매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그렇죠. 비용이 있으면 또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핵심을 이해할 때는 그냥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쉽죠. 생산물을 인도하고 100만원을 지불한 뒤 120만원에 팔아 추가가치 20만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용제도의 발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신용제도의 발전 가능성이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 말이죠. 금융업과 상업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거죠. 우선 거래할 생산물을 A 생산물이라고 가정하고 A 생산물을 인도받을 때 화폐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25만 원을 지불하고 인도받은 상품을 팔고 난 후 잔금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현금을 주고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팔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뒤에 120만 원을 지불하겠다. 넘겨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뒤에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A 생산물을 인도하여 판매하는데 4주의 시간이 걸릴 경우 A 생산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이 이루어지면 한 달에 한 번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제도 없이 그냥 화폐로만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다 상업을. 그러면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한 달 뒤에 팔린다면. 하지만 A 생산물을 인도하고 1개월 뒤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면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1개월 뒤에 지급하면 돼요. 그럼 100만 원을 가진 이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상인이 기술적 조건에 의해 일주일에 1회 거래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생산성의 한계로 일주일에 획득할 수 있는 A 생산물의 양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25만원의 가치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100만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A 생산물을 상인이 인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25만원만 주면 100만원을 인수할 수 있고 나머지는 75만원은 한 달 뒤에 4주 뒤에 갚는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40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판매할 상품을. 또한 여기서는 생산자가 100만원 단위로 A 생산물을 거래하는 관계로 상거래 기본 단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쪽 월요일 25만원을 지급하고 인도한 A 생산물은 5주차 월요일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되면 생산자에게 잔금 75만원의 가치를 지불하고 20만원의 가치가 추가적인 현금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이라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주차 월요일 25만원을 지급하고 인도한 A 생산물은 6주차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생산자에게 잔금 75만원의 가치를 지불하고 20만원의 가치가 추가로 획득되어 현금화됩니다. 기존의 20만원의 가치가 합쳐져 40만원의 가치를 화폐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또 볼게요. 3주차 월요일 25만원을 지급하고 인도한 A 생산물은 7주차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생산자에게 잔금 75만원의 잔금을 지불하고 20만원의 추가 가치가 획득되어 현금화되는데 기존의 40만원의 가치가 합쳐져 60만원의 가치를 화폐 보유하게 됩니다. 지금 실현되는 것만 보는 거죠. 또 현금이 확보되면 또 어떤가요? 또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겠죠. 판매를 시도하는 거예요. 4주차 월요일 25만원을 지급하고 인도한 A 생산물은 8주차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생산자에게 75만원의 가치를 지불하고 20만원의 추가 가치가 획득되어 현금화되는데 기존의 60만원의 가치가 합쳐져 80만원의 가치를 화폐를 소유하게 됩니다. 화폐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살펴보면 생산물 인도 시 신용제도 없이 현금으로 상거래할 경우 상인에게는 1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며 두 달간 상거래를 두 번 하여 4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인도받은 후 4주 뒤 지불하는 경우는 판매 뒤 판매한 잔금을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관계로 상인은 25만원의 현금만 보여도 상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한 달간 현금을 100만원 투입하여 400만원의 생산물을 유통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인에게도 유리하고 생산자에게도 유리하잖아요. 생산자도 보다 많은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서로 이득이 되는 거죠. 두 달간 획득하는 추가 가치 역시 이변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2주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월요일에 120만원의 현금이 상인에게 회수되는데 75만원 잔금을 지불하면 45만원의 현금이 상인의 수중에 남게 되고 그러면 또 구매할 수 있죠. 이 중 25만원으로 A 생산물을 인도한 생산물은 10주차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현금은 20만원입니다. 45만원 남아있는데 25만원 썼으니까 20만원 남아있죠. 6주차 월요일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돼서 상인에게 회수되는데 75만원 잔금을 지불하면 45만원의 현금이 상인의 수중에 남게 되고 보유 현금은 기존에 20만원의 현금이 남아있으니 65만원이 되고 이 중 25만원으로 A 생산물을 인도한 생산물은 11주차에 120만원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현금은 40만원입니다. 그냥 가정상 25만원만 투입한다 했지만 50만원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65만원이 있으니까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상인은 A 생산물과 동일한 조건의 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B 생산물이 A 생산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어, 6주차에는 비생산물도 상거래에 추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25만 원을 지급하고 또 비생산물을 인수할 수 있겠죠. 그럼 6주차 월요일에는 A 생산물, B 생산물에 50만 원을 투입하고 현금은 15만 원이 남게 되고 12주차에 240만 원이 현금으로 돌아오는데 잔금 150만 원을 지불하면 40만 원의 추가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7주차에 12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75만 원 잔금 지불하고 45만 원 현금이 남는데 기존에 15만 원 현금이 있으니 합계 60만 원의 현금이 산출중이었으므로 A, B 생산물 인도시 지급할 50만 원은 추가 현금 투입 없이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7주차에 120만 원의 현금이 돌아오는데 75만 원 현금 지불하면 45만 원의 현금이 남는데 기존에 10만 원의 현금이 남아있으니 합계 55만 원의 현금이 상여 수정했으므로 A, B 생산물 인도시 지급할 50만 원은 추가 현금 투입 없이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쭉 읽어보면 되겠죠. 계속 같은 맥락이죠. 계속 판매 성공하면 계속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이익도 커지고. 하여간 뭐 이렇게 보면 같은 식으로 가치가 현금화되어 축적되는데 이 자금은 상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비하기 위한 대비금의 성격과 새로운 상거래를 위한 준비금의 성격, 즉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보면 투입되지 않는 화폐가 있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투입되지 않는 화폐 규모도 커지겠죠. 그러한 화폐는 만일을 대비한 대비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상거래를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죠. 준비금이 사용되는 경우는 과정을 통해 살펴봤죠. 물론 대비금이나 준비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화폐의 존재나 신용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거래를 통해 획득하는 추가 가치가 대비금이나 준비금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나 조직체에서 상거래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비금이나 준비금의 규모는 커지니 상거래의 규모와 대비금의 준비금 관계는 비례관계를 형성합니다. 또 한 가지, 상거래의 회전 속도 역시 대비금이나 준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거래의 기술적 조건이 발전하여 상거래 회전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하면 대비금이나 준비금 역시 거래금액이 같더라도 2배 빠르게 증가합니다. 상거래 기술적 조건도 필요하고 또 수요 조건도 필요하죠. 상거래 기술적 조건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장의 구매력이 변동이 없어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빨리 팔고 싶다 하더라도 빨리 팔 수가 없는 거죠.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특정 국가나 조직체에서 상거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대비금이나 준비금 규모는 커지니 상거래 회전 속도와 대비금 및 준비금의 관계는 비례관계를 형성합니다. 개별 상인에게는 분기나 반기, 1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이 회전 기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용거래를 계산의 편의 이상 무시할 경우 1회 전에 20%의 유인이 발생할 경우 회전 기간이 1년이면 1년간 유효율은 20%가 되겠으나 6개월간 유효율은 10%가 되며 2년간 유효율은 4%가 됩니다. 즉 상거래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회전 기간이 유효의 크기와 유효율을 규정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신용제도를 이용한 상거래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생산하는 제품의 가치 실현을 위해 상거래를 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역시 신용제도를 이용한 상거래를 하고 있음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제도를 이용하죠. 구매를 한 뒤 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요.
화폐 지급을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로는 구매를 했는데 구매 계약을 했는데 다른 나라와 했어요. 물건을 일수하기 전까지 완전하게 지급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만 지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매출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채권이 좀 미수금, 무언가를 어떤 제공했는데 받지 못하는 돈이죠. 뭐 선수금, 선급비용, 매입채, 뭐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 비용의 계정들은 신용 거래를 나타내는 계정들입니다. 신용제도에 입각한 상거래의 경우 상거래 관행과 법이 뒷받침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신용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거래 상의 관행과 법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그러한 상거래가 가능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위에서 든 경우를 살펴볼 경우 생산자가 상인에게 사주라는 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생산물의 인도와 더불어 동일한 가치의 획득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산자가 현금을 받고 바로 팔 수 있는데 굳이 사주라는 시간을 줄 이유는 없죠. 현금을 바로 받으면 좋은데. 또한 신용거래에서 지불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기능 및 준비금 관리 기능이 발생함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융 기능은 주제를 크게 벗어남으로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태극음화 정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불력처의 처분은 장소를 바꾸지 아니하지만 장소가 나누어진다. 차위 무형지규 이를 가리켜 형상없는 구멍이라고 한다. 천처만처 일처야. 천개의 장소이건 만개의 장소이건 혹은 모든 세상이건 한 장소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나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알아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을을 기르다 보면 어떤가는 신과 합의라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 있다고 했죠.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죠. 세상의 모든 세상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바꾸지 아니하여도 장소들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소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항상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이죠. 모든 장소가 나누어졌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좌위 무형지규 이를 가리켜 무형지규라고 한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무형지규라고도 표현한다. 구멍은 선천조규 이것은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은 무형이다. 무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모든 형상들을 다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고 모든 형상이 있게 한다. 이게 무형이 참 뜻인 거예요. 천처만처 일처야 그 말이죠. 모든 세상이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력 시의 시분은 시간을 바꾸지 않아도 시간이 절로 나누어진다. 시간 역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장소나 시간 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모든 세상이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됐고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있으니까 시간 역시 마찬가지겠죠. 차위 무후지시 이를 가리켜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
기후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원회 운세 일강야. 원회 운세. 뭐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 뭐 이렇게 볼 수, 태초부터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끝없는 시간이죠. 끝없는 시간 같지만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서는 어떻다는 하나요? 한순간이다. 일강야다. 왜? 어떤 간은 신의 마음에 있는 시간이 돈 나누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 끝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죠. 어떤 간은 신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간은 신과 합의를 하여 거듭나는 어떤 간은 신의 마음은 모든 것이 비롯되는 곳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장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태초와 현세 말세와 무관하게 항상 있는 곳이다.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세상이 비롯됐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가서 보고 온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세상이 있다지만 모든 세상은 이곳에서 비롯된 것이며, 끝없이 여겨지는 한없이 길고 끝없이 이어지는 한없이 길고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역시 여기서의 한순간이 그러한 시간으로 나누어졌을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